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행복한 한 달을 자녀들과 보내셨나요? 그렇게 보내신 분도 계시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부모구나 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각을 접어두시고 지금부터 마지막 강 마음을 다잡고 화이팅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분노와 사랑 10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 가정생활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결혼생활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자녀들에게 말과 신체적 학대를 가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분노를 잘못 처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노는 우리의 생활이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즉,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긍정적이고 올바른 목적은 옳은 일을 하게 하고 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감정으로서의 분노는 정당한 이유로만 표출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가끔 불합리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제어하기 힘들고 오히려 지배당하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일을 더 악화시키는 파괴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이기적인 방법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자녀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모인 우리가 분노가 무엇이며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면 자녀들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일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분노의 감정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분노를 잘못 처리하면 그 영향이 자녀들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위해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분노를 처리하는 법을 잘 배운다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재반 문제들이 방지될 것이고 자녀들은 분노로 인해 방해를 받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분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의 분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대하면서 자신의 분노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어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분노가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고 또한 분노를 성숙하게 다루는 어른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을 통해 한 가족이 각자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9페이지를 읽으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 피곤한 제프 잭슨은 거실에서 TV를 본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엘렌은 무척 지친 모습이다. 둘 사이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아들이 부엌에 들어서면서 과자를 달라고 했지만 과자를 줄 기분이 아니다. 엘렌은 저녁 먹기 전에는 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기분이 상한 아들은 사탕통이 보이는 거실로 간다. 이때 아버지가 말했다. 너 엄마 말 못 들었어? 사탕 먹지 마. 아들은 거실에서 나가더니 5분도 지나지 않아 농구공을 튀기면서 다시 들어왔다. 바비 집에 가도 돼요? 안 돼. 바비 집에 가지 마. 라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 숙제도 다 못했잖아. 제발 공 좀 치워라.
아들은 공을 집어들고 나갔다. 5분도 못 되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공을 튀기면서 엄마 숙제해야 되는데 책이 없어요. 학교에 두고 왔는데 바비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의 집에 책 좀 빌리러 가도 되나요? 라고 말했다. 그때 농구공이 식탁을 치면서 위에 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와,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거의 두 분 다 화가 엄청 많이 나시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집안에서 공 갖고 놀지 말라는 소리 못 들었니? 그는 아들을 손으로 움켜쥐더니 거실로 끌고 가 내동댕이 치고 때리며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몇 번 말해야 알아듣니? 너는 듣는 훈련부터 받아야 해. 엘렌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그만해요. 그만. 애를 죽이겠어요. 제프가 때리는 것을 멈추자 아들은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다시 TV를 본다. 그리고 엄마는 침실에 들어가서 운다. 이 가족은 각자의 분노를 건설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아빠는 집안에서 농구공을 갖고 놀 수 없다는 규율을 아들이 어겼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아빠가 너무 심하게 야단을 쳤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을 야단치는 남편의 행동에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결론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렇게 분노가 쌓이게 되면 아들이 갖고 있는 분노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 부모들은 자녀에게도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 조절 훈련은 자녀와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부모가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면 반드시 그것을 배워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이나 말로 본을 보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2페이지 인격 훈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인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바른 인격과 강한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분노를 성숙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들의 인격, 즉 개인의 가치, 체계, 윤리, 도덕 등의 많은 결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미성숙은 인격의 결함을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결핍은 자녀의 영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모르면 하나님의 권위를 포함해서 모든 권위에 더 많은 적대감을 나타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또한 자녀들이 분노의 감정을 미숙하게 다스리면 이는 부모들의 영적인 권위에 대항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루도록 가르치면 그들의 삶이 활짝 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184페이지, 저는 이걸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소극적인 공격 행동 인지하기입니다. 첫째, 소극적인 공격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춘기 소년, 소녀들을 말합니다. 둘째, 부모가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소극적인 공격 행동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공격 행동의 목적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무슨 행동을 취하더라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런 행동의 목적이 권위를 가진 자를 좌절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파멸될 것이며 그의 미래와 인간관계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10대 청소년 중간기에 나타나는 소극적인 공격 행동은 사춘기를 말하는데요. 소극적인 공격 행동이 자연스러운 시기가 일생에 단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바로 사춘기죠. 13살에서 15살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늦게는 고등학교에도 사춘기가 오는 아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 나이에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이 분노의 감정을 성숙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서 소극적인 공격 행동을 극복할 만큼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런 행동이 그의 성품이나 인격의 한 부분이 되어 평생 동안 권위자,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에게 대항하며 살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소극적인 공격 행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 그 중에는 마약, 폭력, 흡연, 범죄, 성병이나 임신의 원인이 되는 난잡한 성행위, 학업의 실패, 자살 등 매우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차별받는 아이들은 울분이 쌓이게 되고 그 울분을 표출할 때는 권위자들을 공격합니다. 많은 부모는 분노는 모두 나쁜 것이므로 자녀들이 분노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공격 행동이 대학 생활을 실패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극적인 공격 행동은 인생을 몹시 힘들게 만드는 숨겨진 원인이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런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다스리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1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가르치기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말과 행동 두 가지로만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모두 부모들이 다루기 힘듭니다. 자녀가 17살이 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소극적인 공격 행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의 사랑의 탱크를 충분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분노와 비행의 근본 원인은 텅 빈 사랑의 탱크입니다.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분명하게 규칙적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공격 행동이 뿌리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의 탱크가 충분히 채워지면 비행기를 통해 저를 사랑하나요? 라고 질문하며 자기의 불행을 부모에게 내보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탱크가 텅 빈 자녀들은 비행으로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퍼부으면 이는 곧바로 그들의 내면으로 스며듭니다.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때마다 분노가 모아져 소극적인 공격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자녀가 분노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때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은 자녀들이 분노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보다 더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이때 이렇게 부모가 말하면 자녀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말에 복종하여 다시는 말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녀들의 분노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19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챕터를 하나씩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15가지 증상으로 나뉘면서요. 챕터마다 그 증상들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분노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방법을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긍정적인 방법 1. 상냥함, 해결함, 모색함, 분노의 원인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불만 사항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갖고 있음, 논리적으로 생각함입니다. 두 번째 단계 상냥함, 분노의 원인에 관심을 가짐, 처음에 불만 사항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갖고 있음, 논리적으로 생각함이 긍정적인 증상입니다. 긍정적인 증상과 부정적인 증상을 나타내 보이는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 분노의 원인에 관심을 가짐, 처음에 불만 사항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갖고 있음, 논리적으로 생각함. 이렇게 흐리게 표시된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냥하지 않고 목소리가 크다. 네 번째, 처음에 불만 사항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갖고 있음, 논리적으로 생각함, 상냥하지 않고 목소리가 큰 분노의 원인에 관심을 가지는 4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5단계, 분노의 원인에 관심을 가짐, 처음에 불만 사항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갖고 있음, 논리적으로 생각함, 상냥하지 않고 목소리가 큰 언어의 남용을 하는 아이들은 5단계입니다. 6단계, 논리적으로 생각함, 상냥하지 않고 목소리가 큰 분노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림, 아무 관계없는 불만 사항을 말함은 6단계 아이들이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초기 부정적인 증상입니다. 7단계, 상냥하지 않고 목소리가 큰 분노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림,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돌려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 관계없는 불만 사항을 말하고 감정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8단계, 상냥하지 않고 목소리가 큰 분노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림, 아무 관계없는 불만 사항을 말함, 언어의 남용, 감정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8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9단계 아이, 상냥하지 않고 목소리가 큰 욕을 함, 분노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림, 아무 관계없는 불만 사항을 말함, 언어의 남용, 감정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함은 9단계 아이들이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10단계, 분노의 원인에 관심을 가짐, 상냥하지 않고 목소리가 큰 욕을 함, 분노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림, 물건을 던짐, 감정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함. 이거는 10단계 청소년기 소극적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11단계, 상냥하지 않고 목소리가 큰 욕을 함, 분노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림, 물건을 던지고 감정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함. 11단계 청소년기 아이들입니다. 부정적인 증상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아이들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12단계, 분노의 원인에 관심을 가짐, 상냥하지 않고 목소리가 큼, 욕을 함, 소지품을 부셔버림, 언어의 남용, 감정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함. 자, 이 아이들 13단계, 상냥하지 않고 목소리가 큼, 욕을 함, 분노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림, 소지품을 부셔버림, 언어의 남용, 감정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함. 13단계 아이들입니다. 14단계, 상냥하지 않고 목소리가 큼, 욕을 함, 분노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림, 소지품을 부셔버림, 언어의 남용, 신체적으로 학대함, 감정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함. 굉장히 안타깝죠. 자, 15단계, 소극적인 공격 행동을 하는 모든 아이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위의 글 가운데 진한 글자는 분노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책이 읽는 분들은 190페이지를 참고하여서 내 자녀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분노를 말로 표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모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분노의 사다리의 위치를 바로 알게 되고 아이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소극적인 공격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저도 자녀들이 둘 있는데요. 자녀들이 화가 나면 자리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엄마의 이제
의견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말로 표현하도록 제가 유도하면서 질문하고 같이 분노를 풀어가는 단계를 2시간 동안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아들이 엄마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의 분노가 스스로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을 볼 수도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이렇게 무조건 화를 내고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엄마한테 그래 라고 말하지 마시고 자녀가 왜 화가 났는지를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또라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잘 안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감정이 100으로 왔다가 0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주체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읽어주시는 현명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노는 반드시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소극적인 공격 행동이 뒤따를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내 자신에게 내 권위에 대한 자녀의 평상시 태도는 어떤가라고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녀가 90% 정도의 시간은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이가 지금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 당신에게 말로 화를 내고 있다면 그야말로 반가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194페이지 훈련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가끔 부모에게 일상에서 분노를 터뜨릴 때는 바로 훈련을 받기 위해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자녀가 자기 분노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가 아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켜라 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아이가 행복하거나 슬퍼하거나 화가 났을 때라도 아이의 감정을 알려고 하는 것이 훈련의 한 부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가 잘한 일을 칭찬해라 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잘한 일이야. 너는 남동생과 애완견에게 화풀이하지 않더구나. 아무것도 던지지 않고 벽을 발로 차지도 않았어. 내가 화났다는 사실만 내게 알려주었지 라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무슨 일을 했든 상관하지 말고 잘한 일은 모두 언급하시며 칭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가 분노의 사다리를 올라가도록 도와주어라 입니다. 목표는 부모의 아들, 딸이 분노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금지하는 것이라기보다 자녀에게 정중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는 날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 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오래 걸립니다. 또한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녀는 상기시켜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옳은 일을 찾아서 할 것입니다. 부모가 이처럼 자녀를 훈련시키면서 동시에 자기 분노를 성숙하게 처리하는 모범을 보이면 이후에도 계속 자녀 스스로 자기 훈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단원 19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챕터입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사랑의 언어 표현하기입니다. 부모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특별히 자녀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 주어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긴장과 혼동,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런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높은 이혼율일 것입니다. 이혼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은 가장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자녀들이 받는 충격은 부모의 죽음으로 받는 것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사별한 부모는 자녀의 추억을 혼자서 잘 돌봐주어야 하겠지만, 이혼한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관계를 가지면서 자녀에 대한 많은 문제를 매년 결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깊은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법은 자녀들이 이런 상실감을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주변의 훌륭한 어른들과의 대화로 슬픔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대화하고 울어줄 상대가 필요하기에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것과 병행하여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자신들이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여행 중이라는 생각에 곧 돌아올 것처럼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종종 속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삭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드러내놓고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붓기도 하고 심지어 파괴적인 행동도 합니다. 부정과 분노의 감정 뒤에는 부모 사이를 중재하려는 노력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깊게 자리 잡히지 않도록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독서로 대화하면서 자녀들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때 자녀의 반응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의 생각을 물어보거나 토론의 기회를 삼고, 자녀가 관심을 나타내면 칭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감정이 어떨지를 이야기하세요. 이런 가르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에서의 사랑의 언어도 책으로 읽어보시고요. 당신의 사랑의 욕구 충족시키기는 책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의 언어 표현하기. 이 단어를 요약하면 부부가 서로 친절하고 존경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 협력자라는 느낌을 갖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고 사랑의 언어로 대화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부의 실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3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내 아이들의 감정적인 사랑의 탱크를 충분히 채워준다입니다. 이것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긍정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한다입니다. 자, 요청하기, 가벼운 체벌, 명령하기, 벌, 행동수정 같은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훈계한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리고
아이들에게 퍼붓는 일이 없도록 한다입니다. 상냥하면서도 엄격하게 한다. 5번째, 나의 자녀가 분노를 성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시킨다. 아이가 17살이 될 때까지 한다. 이것을 5가지를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붙여 놓으시고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실천하며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시는 부모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계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상급, 기업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다시 소망하며 권면해 봅니다. 붙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붙잡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잘못된 부모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실수투성이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아들과 딸들을 십자가 앞에 늘어놓습니다. 라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분노를 녹여주세요.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감정들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날마다 실천하여 멋진 부모, 하나님 앞에 떳떳한 부모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